그때는 종신보험 안 들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요즘 종신보험 안 들걸요? 그때는 우리가 다들 노후 대비보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50 이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40대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떡하지? 그래도 가족들한테 단 한 1억이라도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낫지 않을까? 그거였던 거지.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원입니다. 지내시죠? 안 좋습니다. 좋아? 오디오 상태가? 그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요. 어쩌다가? 급성 축농증이 1년에 한 2번 오는데 그렇게 되면 코도 막히고. 그치. 코가 막히면은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지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리고 기침도 많이 나고. 아이고, 어떡하냐. 가슴이 결리네. 갈비뼈가.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제가 좀 달려볼까요? 달려주세요. 근데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 작가님도 목 상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아니에요. 방금 전에 내가 물 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고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실은 오늘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좀 살짝 목소리가 피곤하게 느껴지는 걸 거야. 다시 강의 시즌이 돌아왔군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강의를 하고 사는 직업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은퇴 후에 이런 쪽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되게 좋은 게 강의가 들어오면 강의를 하면 되고 안 들어오면 놀러 가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강의가 없어가지고 어제 오늘 이틀 다 강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남산 한양도성 순성길 걸었고 네. 오늘은 좀 바다를 한번 보러 가볼까 싶어가지고 아침에 또 8시에 요즘 제가 문화센터에서 탁구 치거든요. 네네. 8시부터 1시간 동안 탁구 치고 9시에 차 끌고 성모도 갔다 왔어요. 가까운 바다. 성모도. 서해바다. 성모도. 다녀오신 적 있나요? 성모도? 성모도가 강화도에서 가까운 데 아닌가요? 맞아요.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주말에 왜 그래도 아이들 한창 클 때는 주말에 애들 데리고 어디 좀 이렇게 나들이를 가기에 되게 좋은 게 그래도 강화도거든요. 네.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이렇게 전등사 가는 것도 좋아하고 강화도에 가면 또 이제 캠핑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한참 애들 어릴 때 강화도 갔을 때 그때는 성모도를 들어가려면 선착장에 배를 싣고 들어가야 했었어요. 강화도 같은데 MT 같은 거 가서 배 타고 들어간 데가 거기 같은데요? 맞아요. 강화도에서 MT,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에 다리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초지대교고 하나는 강화대교인데, 네. 예전에는 원래는 하나만 있다가 이제 그나마 다리가 2개가 늘어났고, 그리고 성모도는 원래는 배 타고 들어가는 데였는데, 거기가 이제 성모대교가 생겼거든요. 네. 옛날에 내가 아이들 어릴 때 강화도 놀러 갈 때마다 그 다리 이렇게 대교 공사하는 걸 보면서, 저 나중에 다리 다 지어지면 우리 이제는 배 안 타고 바로 차로 성모도 갈 수 있으니까 오자 라고 해놓고는 애들이 다 컸네. 그래서 한 번도 안 갔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봄이 왔고 날도 조금씩 풀리고 하니까 혼자서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혼자서 가서 거기에 보문사라고 절이 있어요. 보문사가 성모도에 있는 절이었나요? 맞아요. 강화도에 있는 절은 전등사고. 전등사. 그래서 보문사에서 거기서 이렇게 그 절에서 이렇게 그 서해 앞바다가 보이거든. 왠지 석양을 봐야 되는 동네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네. 근데 저는 강화도나 성모도에서 절대 석양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석양을 보고 오면은 서울에 오면 너무 늦어요. 석양을 보고 거기서 출발하면은 서울에 와가지고 퇴근길에 막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울 집에 도착한 게 오후 3시. 그래야 낮잠을 잘 수 있거든. 우리 김 작가님 낮잠을 거의 매일 주무시지 않아요? 맞아요. 루틴이에요. 좀 놀랐던 게
1시간 이내로 정말 칼같이. 30분 자요. 알람 아. 맞춰놓고 30분 이내로 자요. 저도 그런 30분보다 길어지면 안 습관을 갖고 싶은데 이 음. 비결이 뭔가요? 보통 낮잠 들면 처음에 그런 한 30분만 자야지 이러고 한막 2-3시간 자다가 불편하게 막 일어나서 또 하루를 날렸다는 또 후회감이 밀려들고. 휴대폰 알람 맞춰놓으면 되죠. 그 30분으로 어떻게 깊이 확 잠이 빠졌다가 나오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 특별한 훈련 이게 없이. 되게 특별한 훈련 없고 이게 사실 그 미국의 이제 생산성이 높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 중 하나가 파워냅이라 그래서 이걸 많이 하잖아요. 파워냅. 근데 파워냅. 그러니까 낮잠으로 이렇게 확 낮에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워낙 일찍 일어나잖아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글을 쓰고 또 아침에 오늘 같은 경우 탁구도 치고 그리고 차 몰고 막 송모도까지 왕복 4시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나면은 저녁에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낮에 잠깐 자는데 중요한 거는 30분보다 길어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30분보다 길어지면은 잠에 취해버려가지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1시간, 2시간 미뤄지거든. 근데 낮잠을 그리고 제가 반드시 3시까지 제가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4시보다 늦어지면은 낮잠을 안 자요. 만약 4시까지 바쁘다. 그럼 그날은 낮잠을 못 자는 날이야. 어떻게든 4시 전에 자야 돼요. 4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은 저녁잠을 방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 그래도 제가 생산성을 키우기 위한 어떤 저의 시간 관리 방법 중 하나죠. 그 파워냅, 우리 박동 부장님. 파워냅도 근데 처음에 그 30분을 딱 만에 일어나는 훈련이 아마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게. 맞아요. 네, 잠에 취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저는 어떻게든 인생 이모작으로 작가를 해봐야겠다,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회사 다니면서 일단 책을 몇 권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퇴직하고 나서는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40대 인생 이모작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0대한테도 해주세요. 월급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있을 때는 책을 써도 안 팔려도 부담이 적어요. 어차피 이건 월급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게 이제 생업이 돼. 이걸로 내가 본업이고 이걸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원고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생기고 판매 같은 것도 이제 되게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막 그런데 저는 사실은 원고를 쓸 때 되게 부담이 없었던 게 내가 굳이 작가로 성공 못하면 어때? 그냥 PD인데 나는 MBC 직원인데 이걸로 그냥 하는 걸로 책 한 권 내는 것만 해도 어디야?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 작가님 요즘 쫓기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그건 뭐냐면, 안 쫓긴다는 게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저의 주제인데, 제가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책을 쓸 수 있었던 비법 중 하나는 뭐냐면, 새벽에 어떻게든 새벽 시간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네. 저녁 시간은 사실은 어떻게든 회사 일이든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 만나거나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 이게 처음에는 난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몇 년을 한 2,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알람을 안 맞춰도 4시에서 5시 사이면은 그냥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날 일찍 자야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찍 자야 되고. 근데 이게 낮잠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는 30분 되면은 알람 울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더 자고 싶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되게 희한한 게 낮잠 한 2시에 딱 자면은 30분 알람 맞춰놓으면 한 25분쯤 눈이 딱 떠져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냅이 이제 딱 그 루틴이 딱 그래서 25분쯤 눈이 떠지는데 너무 개운해. 알람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면은 훨씬 개운한 거죠. 딱 잘 만큼 잔 거고. 근데 이것 또한 습관인 것 같아요. 혹시 그 파워냅 이런 데 관한 또 책도 좀 집중적으로 좀 그것도 보셨어요? 책도 있어요. 예. 잠에 관해서 한번 나중에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그 양압기를 끼고 자거든요. 수면무호흡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양압기 끼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면무호흡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어려워. 어려워요 그거에 이게 마치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저기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보시죠. 그거는 오히려 간소하게 생겼지만 양압기는 진짜 막 큰 산소호흡기 같이 생겼거든요. 그거 하루 종일 끼고 그 익숙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도 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요즘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든 일찍 잔다예요. 10시 전에 잔다. 왜냐하면 잠드는 타이밍을 놓치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고 일찍 잠들면은 중간에 깨도 그래도 좀 몇 시간을 일단 수면을 확보를 한 셈이 되니까. 네. 근데 진짜 이제는 우리가 잠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정희원 교수님 우리가 좋아하는 맞아. 항상 정희원 교수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충분한 수면. 그 시간은 충분한데 그거를 이제 저 같은 수면보호 강자는 사실 그게 양질의 수면이 안 되거든요. 이게 깊이 잠을 못 들고 숨이 막히니까 계속 깼다. 그러니까 수십 번 깨는 거예요. 눈에 안 띄게 계속 깨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그게 참 저는 잠만 제대로 잘 수 있고 숨만 충분히 쉴 수 있어도 건강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건 너무 중요하지. 근데 실은 그 제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갱년기 맞으신 여성분들이 불면증에 고생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잠을 그 예전에 매슈 워커인가 책도 제가 한번 읽긴 읽었었는데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왜?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책은 우리 통해서라도 우리는 수면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침 소리는 방금 안 들렸죠? 마이크를 차단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 어떤 책 읽으셨나요? 저 그 벽돌 책을 끝냈고요. 일론 머스크. 어떠셨어요? 끝낸 그래도 소감은 얘기를 해주셔야겠지. 끝내고 사실 이 사람의 주식 해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불가능한 과업들을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체온관이라고 그럴까요? 그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도로 동기부여된 소수의 특출난 사람들이 꽤 잘하고 적당히 동기부여된 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요. 이게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막 인력 감축했었지. 그렇죠. 인력 감수 엄청 했었지. 한 75%를 날리고. 맞아. 그 다음에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인수를 그냥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네, 나는 본인이 막 원해서 그 트위터 인수한 줄 알았더니. 처음에 즉흥적으로 이제 원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려다 보니 이게 뜯어 보니까 야 이게 문제가 많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인수를 안 하기 위해서 막 또 트집 잡고 그 와중에 소송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변호사들이 이거 사기로 한 가격에 안 사면 문제가 크다. 큰 문제 생긴다 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경솔한 면이 있구나. 귀엽다. 엄청 경솔한 행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 트위터에서 아주 처음에 인수 직후에 고통스러운 막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에 이 월터 아이작슨 2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이 아이작슨이. 그 현장에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때 이제 아이작슨에게 한 얘기인데 사람 왕창 자르고 이게 돌아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막 의아심을 표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75%건 95%건 잘라내도 결국은 그 소수의 그 열성적인 자기가 불가능한 얘기를 해도 그 비전을 믿고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충성스러운 몇 명만 있으면 돼. 고도로 동기부여된 소수의 특출난 사람들이면 돼. 아무리 저기 뭐 학력 좋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 잘하고 적당히 동기부여된 이거 다수 이거 잘라도 돼. 네, 이런 사실 그래서 뭐 스페이스X니 테슬라니 뭐 여러 회사들 동시다발적으로 이끌고 온 여러 회사들에는 그런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건 무슨 저게 테슬라미냐? 그 뭐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뭐 워라벨은 무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룹들로 배척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화성에 가는 그런 여러 과업을 말도 안 되는 예. 일들을 어떻게든 해내고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혹시라도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여기저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근데 전 되게 리더로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처음에 혼란은 엄청 날 것 같은데요. 부재. 그래요? 이 사람의 부재가 대체 어떻게 그런데 아마 같은 성향의 사람들로 중추 세력을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몇몇 인물도 등장하고 뭐 그랬고 하여튼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뒤에도 많이 그 예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벽돌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한 700, 800페이지 다 읽었는데 아깝잖아요. 나중에 그치. 다 잊어버리면. 그래서 이 머스크의 이 평생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 표현.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테이킹, 그다음에 하드코어. 일하는 스타일이 하드코어야. 그 실제로 이 말을 많이 써요. 하드코어 스타일로 일에 뛰어들 것.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뭐 건강이고 워라벨이고 나발이고 여기 그런 얘기 나와. 워라벨은 개나 줘버리는데도. 그래서 머스크의 꿈에 동조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미칠 듯한 직원들 따라오지만 다른 가치를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들이대면 떠날 사람 떠나고 남는 사람 남는 거고 남는 사람 가지고 막 불구덩이를 뛰어드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all in. 예. 그래서 셋 다 이어져 있는데 맞아요. 리스크 테이킹하고 하드코어하고 all in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세 개가 다 그냥 완전히 그 왜 카지노에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도박사네. 맞아요, 도박사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화들이 있어요. 직원들을 하드코어 방식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 하드코어로 움직일 수 있는지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뭔가 회사가 잘 돼가지고 테슬라도 어떤 위기를 넘기고 이제 막 판매량이 쫙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분기 실적 쫙쫙 나와주고 주가 팍팍 오르고 태평성대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평화가 오면 이 사람 불안해. 그러면서 일부러 갑자기 위기 모드를 만들어 조성해. 그거를 여기서는 surge라고 표현하더라고. surge.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네 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비현실적 과제를 갑자기 난데없이 들고 나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서지를 발동시켜요. 그러고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시작됐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전투 모드 같은 그런 긴박감을 조성을 하고 그거를 스스로 나 전투 모드에 돌입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이야, 미치겠다. 미쳐. 라크라크 침대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뭐 테슬라 공장 그에서는 무슨 문제 생겼을 때는 매트리스 거기다 깔고 어디에서는 천막 치고 어디에서는 사무실 의자 책상 아래에서 자고 굳이 주식만 갖고 싶지
저런 회사에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아. 네, 그렇게 이제 끝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듣다가 그냥 문득 든 생각은 부디, 일론 머스크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도 똑같이 그렇게 일 중독자처럼 살다가 너무 불태우고 그냥 일찍 가버렸잖아요. 그래 말이야. 그래서 나는 부디 일론 머스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인하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하드코어로 삶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 자녀가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야? 몇 명일 것 같으세요? 4명? 5명? 세 보니까 10명이야. 말도 안 돼. 한 부인한테서? 아니지. 그치, 한 부인이 아니죠, 10명? 아니죠. 그럼 부인이 몇인데?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애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낳은 애도 있고요. 아이고야. 심지어 그렇구나. 부하 직원이 응. 정자기증자로 이 머스크의 정자를 가져다가 싱글인 부하 직원이 둘을 또 낳아요. 잠깐만. 그건 좀 헷갈린다. 아니, 그러니까 둘이 정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하필 그 정자를 내 그 회사 CEO의 정자를 받아서 내가 아기를 낳는다? 그리고 자연분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이 체외 수정. 왜 자녀가 많아졌냐면 체외 수정을 하다 보니까 쌍둥이 막 새 쌍둥이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애가 없어서 체외 수정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데 또 그렇게 게다가 심지어 혼외 임신을 체외 수정으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혼외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 대리모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아이는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이제 파트너하고 세 번째 애를 우리 낳아볼까 했는데 파트너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대리모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부하 직원 부하 직원도 그 정자를 받아서 이제 싱글인데 그러니까 싱글맘이죠. 애를 낳는데 이 대리모와 요 부하 직원이 임신한 상태에서 몸이 나빠지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상 이미 화성에 있는 거예요. 이미 화성에 있네. 그리고 지구인의 상식으로는 참. 이 지구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부하 직원하고 현재 그 사실혼 관계인 파트너가 친해. 복잡해. 아니 나는 내가 그 사실혼 관계 있는 파트너라면 부하 직원한테 정자 기증 못하게 할 텐데. 물론 그건 나중에 밝혔는데 굳이. 복잡한데. 복잡해. 이분들은 알았어, 그 화성에 알았어. 가는 그 사명감 앞에 모든 그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런 뭐 그런 관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더 웃긴 건 무슨 막 주요 이슈 이벤트 있을 때 무슨 뭐 새로운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거나 이럴 때 보면 또 그 많은 복잡한 가족들이 다 와서 봐. 이야. 아이고. 그냥 가부장으로서 진짜 화성인이에요, 화성인. 화성인이구나. 알았어. 재밌네. 네. 그러고서 그리고 이제 지금 컨셉에 관한 브랜딩에 관한 책들을 모아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컨셉에 관한 좋은 책을 만나서 읽는 중인데 이건 나중에 다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벽돌 책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네. 저는 저의 이제 평소 취미 중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을 읽는 거잖아요. 비슷한 주제나 아니면 한 작가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갑자기 지난 한 주에 연금에 대한 책을 한 4-5권을 읽은 것 같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금하면 한국에서는 김성일 씨인데. 그래요? 마법의 연금 굴리기인가? 네, 뭐 어쨌든. 네. 나는 유튜브를 보다가 연금 박사 이주영이라는 분의 유튜브 그 강연을 보다가
그분 책을 이렇게 뒤져서 보다가 갑자기 그분 책에서 갑자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그걸 했는데, 연금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갖다가, 읽었는데, 재밌어요. 나는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연금 얘기를 하냐면, 요즘 제가 블로그에서 연재하는 그 주제가 짠돌이의 경제 공부라 그래서, 맞다. 어떻게 노후에 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연금에 대해서도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사실은 어떻게 되게 운 좋게 연금을 좀 많이 모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다들 내 때는, 지금 50대는 나처럼 이렇게 30대 초반에 20년 전부터 연금 모으고 했던 사람이 잘 없더라고. 그렇죠. 좀 과하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근데 예금은 이게 안 왜 하고 그런가? 연금만 하셨던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금을 연금 형식으로 다 한 거지, 그냥. 사실 그런 사람은 연금저축.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일단 책을 읽다가 내가 깨달은 거는 그 시절에 80년대, 90년대에는 20대, 30대들이 노후 대비를 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노후 대비를 하셨어요? 생각해봐. 그때는 왜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한다는 개념이 없었냐면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때는 그냥 직장을 들어가면, 특히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직장은 평생 직장이었고, 네. 그러면 한 60 정도에 은퇴하고 수명은 70대 초반이었단 말이야, 당시로서는. 그러면 은퇴하면은 퇴직금 받은 몇 억 가지고 한 10몇 년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였던 거야.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노후 대비라는 거를 안 하던 시절이었고, 네. 그냥 노후 대비를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20년 정도 전서부터, 10년부터 이제 왜 고령화 사회가 온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 이걸 가는데, 나는 이게 보니까 나는 인생에 사실 되게 많은 게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난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두 가지, 가족에 있어서 어떤 그게 있었냐면,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분 다 연금 생활자예요. 두 분 다 부부교사로 퇴직하시고, 퇴직하고 나서 두 분 다 1998년도에 많은 교사들이 일시불로 이 퇴직금을 수령할 때 두 분 다 어쩌다 연금으로 수령을 했고, 근데 나는 2000년 초반서부터 연금 생활자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던 거야, 옆에서. 연금술사. 그래서 나도, 50 이후에는, 60 이후에는 연금 생활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저건 뭐냐면, 여동생의 남편이 이제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직을 할 때마다, 새로운 회사 갈 때마다 나한테 와서, 내가 종신보험은 하나밖에 못 들잖아요. 종신보험을 네, 두 개, 세 개 드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올 때마다 나는 연금보험을 들어줬던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사실 55세에 사실 개인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고, 근데 내가 이제 아까 강의가 직업이니까 뭐가 좋으냐면은 강의가 없는 날을 놀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연금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연금이 있으니까 그냥 강의가 없어? 그래, 그러면 오늘은 간만에 그냥 차 끌고 성모도 가서 드라이브나 한번 하고 오지 뭐. 그래서 뭐 먹을까? 뭐 약간 이런 그게 되거든. 저 연락하시지. 아니, 또 바쁘신 우리 박동원 잘 생각 못했지. 성모도 갈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알았어. 다음에 또 이런 거. 아니, 왜냐면 나는 요즘 뭐가 있냐면, 평일에 이렇게 놀 때는, 또 바쁜 또 이렇게, 이 분들 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혼자 가면 뭐가 좋은지 알아? 내 스케줄대로 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탁구 치고, 그냥, 9시에 출발해서, 그리고, 졸리네? 그러면은 점심 먹고 그냥 바로 가자? 그래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연금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그러면 연금에 대해서 5권 읽은 책 중에서 딱 하나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부자 습관이라고 되게 특이하게 KBS PD분이 있는데, KBS PD분이 연금에 대한 책을 쓰셨어. 이게 독특하게도 이분은 공인회계사 저거까지 따신 분이에요. KBS PD를 일하면서. 뭐 멘사 회원인가요? 몰라. 하여튼 대단하신 분인데,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이 책에서 내가 요거는 내가 빌린 책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혹시 박동원 부장님도 재테크에 이렇게 그래도 꽤 조예가 깊으시니까 혹시 네. 국민연금에서 그 군 복무기간 추납이라는 거 알아요? 읽은 적은 있는데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쵸? 예. 이거 안 해봤죠? 예, 안 이거 해봤습니다.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군 복무기간 추납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은 보통은 왜 그 회사 취업하고 나서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때부터 나가잖아요. 네. 근데 국가에 군 복무한 거를 그 기간을 추가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제도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1년에 한 명인가 뭐 100명이 채 안 됐다 그래. 이 신청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 갑자기 막 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네. 자, 여기서 책에서 딱 설명한 게 이래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을 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보험료는 648만 원. 되죠? 648만 원을 일시불이든 정액인가요? 그게?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300만 원 곱하기 9% 곱하기 2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2년 군 복무 기간 동안 낼 수 있었던 국민연금을 다 내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저 때는 병장 월급 10,000원 정도였는데 그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지금 월급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월급 300만 원이라면 그 월급으로 2년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박이야. 들어봐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분이 65세부터 매달 받는 연금액이 월 28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65세부터 딱 20년만 85세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복무 추납하지 않았을 때보다 1,445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납보험료 648만 원에 2.2배를 받는 셈이지. 그러면은 그 추납은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월급이 좀 그렇죠. 낮을 때 해야 좋네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신청을 나는 했거든요. 지금도 내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낼 수 있어 이거를. 왜냐면 내가 지금도 나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든. 개시 있고 안 하니까. 냈으니까. 그리고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 1990 몇 년? 1988년. 88년. 됐다. 1988. 우리는 다 되지. 근데 다만 이제 그 전에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된 거라서 그렇고 뭐 육해공 상관없이 현역 단기 복무 관계없이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한 5권의 책을 읽으면서 네. 연금 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 뭐 펀드 연금, 무슨 연금, 뭐 일시납 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온갖 거 다 공부해 봤거든요. 펜션 닥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요거야. 남자로서는 군 복무 기간 추납.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일시불로 넣어서 왜냐하면 연금은 뭐 사람들이 다들 국민연금 고갈이 되니 어쩌니 뭐 얘기를 하지만 네. 그래도 물가 대비 이 인플레 따라서 이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연금 액수를 저는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2년 전에 했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지금 수령액이 몇십만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갑자기. 봤더니 그 사이에 물가 인상분이 반영이 된 거야. 내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이렇게 안 느는데 국민연금은 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을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말고도 그 읽으신 5권의 책의 주장들이 혹시 서로 이제 상충하거나 다르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보통 어떤 투자의 전문가들 중에는 어떤 주제를 두고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밌는 게
상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를테면, 변액보험. 네. 근데 쓴 시기에 따라 달라요. 아. 어떤 책은 2011년, 12년에 쓴 책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냥 연금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책들을 다 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에 쓴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11년에 쓴 책에서는 변액보험이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쓴 책에서는 변액보험은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좀 불리하다라고 또 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또 그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부분이 지금 저는 상당히 헷갈렸어요. 어떤 이게 부분? 저도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쭉 그런 걸 보다 보면 저거 분명히 10년 전, 20년 전에는 되게 권하는 거고 그때는 그 이유를 읽어보면 타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는 저거는 문제가 많은 거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연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변액연금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변액연금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저렇게 특히나 이거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황당한 경우거든요. 맞아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직장 생활한 분들은 아마 종신보험에 엄청나게 다들 돈 넣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는 종신보험 안 들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요즘 종신보험 안 들걸요? 이제는 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다들 노후 대비보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50 이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40대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떡하지? 그래도 가족들한테 단 한 1억이라도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낫지 않을까? 그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20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수명이 늘었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80, 90까지 살면은 종신보험 이제 안 들죠. 왜냐? 내가 90에 죽으면 애가 나이 60인데 종신보험 받는 게 걔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산을 차라리 그걸 해서 주는 게 낫지. 어떻게든 내가 재테크를 해서 그 돈 가지고 뭘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가 있어. 그래서 투자에 관한 레퍼런스는 사실 지난 거를 보는 것보다 최근 가장 최신 거를 항상 봐야겠더라고요. 네, 제도도 바뀌고 세금 제도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런 투자에 대한 그 이론이나 견해도 바뀌고 시대의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업데이트, AS 그 다음에 최신 이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로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서 짠두리의 경제 공부를 연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너무 많은 책이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은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읽을 때마다 항상 헷갈리고 매년 나오는 내용이 다 다르고 맞아. 당장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연끌 안 하면은 두 번 다시 부동산 못 살 것 같이 막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연끌 들어간 사람들 지금 다 좀 고생하고 있고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이걸 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막 하기가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일하셔야 되고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근데 많이 읽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렇게 상충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일관적으로 나와지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야, 이거 다음 주는 꼭 귀 쫑긋 세우고 메모할 준비하고 이게 보면 그렇대잖아요. 진짜 많이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자기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조금 덜 아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배워서 그거를 또 익히면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제가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제가 사실은 책 쓰는 요령이거든요.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도 그렇고 매일 아침 써봤니도 그렇고 내가 직접 해보면서 그러니까 그 무슨 내가 영어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영어 교육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퇴소를 한 것도 아니고 학원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직접 몸으로 갈아 넣어서 해보고 나서 어.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진짜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연금에 대한 책을 다 읽었다니까. 이야. 일단 읽고 내가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있어요. 뭐,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고까지. 왜냐면 오늘은 그 일론 머스크 얘기가 너무 흥미진진했었어. 제가 요즘에 롱블랙에 이어서 EP9이라고 하는 그때 예. 소개하셨던. 근데 참 버릴 게 없는 그래요. 뉴스레터 서비스? 음. 근데 오늘 읽은 거 중에서 꼭 하나 뭐야?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인터뷰는 구글에서 이 정김경숙이라고 하는 분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 책 썼는데? 최근에 책 쓰셨나요? 잠깐만, 그게 아니고, 네. 잠깐만요. 정경김숙. 정김경숙. 김정경숙은 아니고, 로이스 킴으로 저 영어 이름도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퇴직하셨는데, 그래서 전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나 이 책 읽었어. 읽으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언제 나온 책이에요? 이게 2022년 하여간 몇 년 됐어요. 2, 3년 됐나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분이 엄청나게 이제 한국인으로서 구글에서 이제 입사해석을 하는 그건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가장 바탕은 체력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이 딱 그거예요.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전 이분이 쓴 오늘 여기 이제 쓴 글이 뭐예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업이 이제 어떤 비전을 세우고 미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내부 직원 그다음에 이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특히 테크 기업에 관한 얘기인데 뭐 내용도 좋았지만 뭐 실용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되게 좋았지만 엔딩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구글에서 이제 구글 코리아에 있다가 워낙 일을 잘하고 해서 구글 본사에 이제 그쪽 임원이 된 거예요. 되게 잘 나가다가 퇴직을 이제 몇 년 전에 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스타트업들 어드바이저 하고 그런데 요즘에 몸 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구글을 떠난 뒤에 지금 육체 노동자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트레이더 조라고 그 미국 슈퍼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 돼가지고 커피도 내리고 리프트 운전사 그 공유 우버 같은 거 그 운전사로도 일해보고 사실 이분 경력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은 또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하고 근데 왜 이런 책도 쓰고 지금 김 작가님이 읽은 책도 쓰고 했는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분이 평생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을 했잖아요. PR하고 그런데 직접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니까 그러니까 거대 규모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봤지만 직접 고객 얼굴을 본다는 느낌 사람의 향기를 느끼고 직접 대면해서 최일선에서는 대체 어떤 걸까 커뮤니케이션 그거를 사람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엄께도 넘나들고 싶다. 연배가 거의 6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이런 현장 경험하고 다시 지식 노동자로 돌아간다면 할 수 있는 얘기가 훨씬 깊어질 거다. 멋지다. 멋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야 이거 나도 곧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참고로 나는 지금 아까 딱 정경김숙 얘기하길래 이라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작년에 청산도 갔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 책을 읽다가 이걸 내가 리뷰를 갖다가 그러니까 메모 다 해놓고 블로그에는 안 올렸네. 까먹고 있었네. 내가 이런 리뷰가 많아요. 그냥 내가 하도 여러 권을 읽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박동 부장님 얘기하셔가지고 바로 딱 찾아보니까 그때 내가 책에서 저거 한 글귀가 딱 있어요. 뭐냐면
체력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끈질기게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숨은 저력이다. 나는 눈 뜨자마자 아침 러닝 1시간에 저녁 걷기 1시간, 주말마다 백패킹을 떠나거나 검도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와. 20, 30대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건강과 운동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후배들에게도 평소에 잔소리는 거의 안 하지만 대신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한다. 운동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영어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체력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체력도 실력입니다. 이분 멋지다. 멋지다. 나도 또 롱브레이크를 통해서 또 나중에는 이 책도 우리 한번 그러면 소개해봐요. 좋습니다. 오늘 45분 채웠네. 좀 길었다. 다음 주는 연금 스페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펜션 닥터 김 펜션 닥터. 작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멋진 풍족한 노후를 만들어 보아요. 그래요. 네. 100세 시대 연금이 답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